저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한 11년 정도 교사도 했었습니다. 그럼 서울교대 간 지가 한 20년 정도가 좀 넘는데, 이제 예비교사들이나 현직 교사들이신데, 네. 이런 질문을 하면은 정확하게 이해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많이 있지만, 그래도 혼동이 되는 그런 컨셉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논리성을 기르는 측면을 본다면,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 간에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논리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그 밑바닥에 논리성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누구든 수학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100분 토론 같은 데 나와서 이렇게 자기 주장을 펴는 분들 가운데 앞에와 뒤에 말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맞아요. 아마 그런 분들은 수학을 잘 못하시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올림피아드 나가서 금메달을 딴다든가 그건 쉽지 안 되죠. 않겠지만, 그쵸. 수능에서 뭐 수학에 아주 높은 점수를 받는 것까지는 누구나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서울교대 수학교육과 교수님이신 박만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교수님께서 수학 잘하는 아이는 수학일기를 쓴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저희 채널에서 수학일기 열심히 쓰자 이런 얘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교수님께서 제 의견에 힘을 실어주실 것 같고 좋은 취지의 책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먼저 1번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네. 초등 시기에 아이들 수학 역량을 키울 때 수학일기 쓰기가 참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책에서 해주셨거든요. 왜 그럴까요, 교수님? 우선 몇 년 전부터 이 수학일기를 쓰는 걸 강조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운데요. 네. 아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수학일기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이제 수학적인 내용을 녹여 넣어가지고 쓰는 일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형식은 뭐 자유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쓰라고 하면은 만화 형식으로 쓰는 아이들도 있고, 네네. 거기에 동시로 표현하는 아이들도 있고, 대화 형식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혀 형식에는 얽매이지 않고, 다만 이제 수학일기라고 하면은 보통은 아이들이 학교나 집에서 자기가 수학을 공부한 다음에 그걸 되돌아보면서 이거 왜 내가 이 문제를 틀렸을까? 이렇게 반성을 하는 형식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학의 어떤 개념 자체를 좀 더 되씹어보는, 되짚어서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역량 중에서 수학교육에서는 의사소통 역량이라고 하는 것도 강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말이나 글로 잘 표현하고, 다른 친구들이 표현한 것을 반박하고 주장하고, 이런 것들이 수학교육에서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수학 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습성을 기르는 데는 이제 수학일기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효과적인 수학일기 실제로 아이들 또 초등학교에서 지도도 하셨다고 예전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교대에서 선생님이 되려는 친구들도 많이 지도하고 계신데, 이 수학일기가 실제로 어느 정도 어떤 효과가 있는지 교수님께 너무 잘하실 것 같거든요. 한번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한 11년 정도 교사도 했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유학을 갔다 와서 지금 서울교대 간 지가 한 20년 정도가 좀 네네. 넘는데, 제가 이제 예비교사들이나 현직 교사들, 대학원에 오는 선생님들도 다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네. 이런 질문을 하면은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많이 있지만, 그래도 혼동이 되는 그런 컨셉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것 중에 분수의 종류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배우는 시간이 있거든요.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 이 세 종류의 용어나 의미를 가지고 1시간 동안 배우게 됩니다. 네. 예를 들면은 3분의 3이 진분수일까요? 가분수일까요? 분모와 분자가 같은 것은 이제 가분수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용어들 자체가 한자말로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수학에서는. 네네. 그래서 진분수는 참진자를 쓰고요. 가분수 할 때 가짜는 가짜라고 하는 거짓 가짜를 네네. 쓰게 되는데, 대분수 할 때 대자는 무슨 대자를 쓰게 될까요? 특이하게도 이 띠대라고 하는 이 혁대할 때 네. 대, 허리에 이렇게 자연수를 달고 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쓴다고 얘기는 하는데요. 어쨌거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미 배웠는데도. 네네. 이거는 그거를 배울 때 깊이 있게 배우지 않고 그냥 피상적으로만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외우는 식으로 배우기 때문에 네.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수학일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자기 나름대로 풀어가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생각들이 나중에도 깊이 있게 학습했기 때문에 사후에 학습을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그런 궁금증과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본인 나름대로 쓴다고 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맞는 활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아이의 생각의 얼개를 그냥 풀어내는 것인지 그거를 만약에 틀렸다면 고쳐줘야 되는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들이 좀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도하실 때 중요한 건 알겠지만 그거를 어떻게 지도해 줄 수 있을까 참 겁을 먹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럼 수학일기 우리 아기 쓴다라고 하면 우리 학부모님께서 지도해 주실 때 이런 정도만 하셔도 괜찮다라고 조금 안심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수학 교육을 공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고민이 많을 텐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수학일기라고 하는 건 이제 정답이 없습니다. 마치 일기를 쓸 때 어떻게 쓰면 이게 좋은 일기인가라고 하는 원칙은 있지만 네. 이걸 딱 보고 이게 잘 썼다 못 썼다라고 하게 판단하는 거 쉽지 않은 것처럼 수학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 내용을 담아서 쓸 때 수학적으로 오류가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그 아이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읽을 수 있는 좋은 단서가 되는 거고요. 네. 아마 학부모님들이 초등학교 수준이라면 읽어보시면 이게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는 알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을 거니까요. 이걸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생각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설명을 하면서 자기가 잘못 생각했던 것을 스스로 깨닫는 기회도 되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초등학교 수준에서 부모님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게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 대부분 중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이제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이들을 직접 내용적으로 가르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단계에서 이렇게 꼼꼼하게 수학일기를 써가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준다면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는 태도가 길러져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이 그럼 조금은 안심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시키고 싶은데 우리 아이가 그걸 따라줄지 모르겠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또 많아요. 요즘 아이들도 특히나 손에 힘도 잘 없어가지고 쓰지도 잘 못하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쉽게 그나마 집에서 조금 시작 단계에서 어떻게 지도해주면 좀 스무스하게 시작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조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정답은 없지만 마치 일기 쓰는 것도 익숙해지지 않으면 꾸준히 쓰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네. 수학일기도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그걸 간단하게 이렇게 써보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초등학교 1학년이라면 아주 초보적인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배웠다고 하면 자기가 그림으로 그려서 뭐 병아리 한 마리에다 또 옆에 그리고 이렇게 같이 세면은 2개가 된다라든가 뭐 2마리가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수학 수준은 얼마든지 그 수준에 맞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자기가 그걸 어떻게 배웠고 왜 이렇게 되는지를 자기 나름대로 설명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시작해서 한 줄이든 두 줄이든 또 표현을 뭐 그림을 그리든 어떤 형태로든 자유롭게 계속 써가는 훈련을 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시작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수준을 높게 쓸 필요가 전혀 없고요. 자기가 배웠던 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풀어서 쓰도록 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일기도 마찬가지지만 단순하게 아이들이 쓰기 시작하는데 이 수학일기를 자꾸 쓰다 보면요. 자기 생각들을 좀 더 정교하게 표현하는 그런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고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문장도 상당히 많아지고요. 그 내용 자체도 섬세하고 네. 정밀하게 아이들이 쓰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꾸준히 수학일기를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학부모님들 수학일기를 한번 좀 시도를 해봐야겠다. 우리 아이는 또 이렇게 지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좀 생기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참고하실 만한 자료가 혹시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교수님이 이 책을 사실 참고를 하시면 되죠.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사실 그동안 국제 수학 일기 경진대회라고 하는 거를 꾸준히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많이 출품된 작품들 사이에 나름 이제 심사를 거쳐서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샘플로 여기 네.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는 수학 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학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요. 한번 이렇게 보실 기회가 있으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학일기를 쓰는데 정답은 없습니다만 원칙이나 원리들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한번 이제 보시고 참고해서 자녀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하신 원칙 중에서 한 2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이제 처음에는 뭘 써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아이가 쓴 거를 이제 읽어보시고,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각했지? 이렇게 물어볼 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성인이 생각하듯이 생각하지 않고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인데요. 17에서 8을 빼는 그런 뺄셈을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9라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해서 답을 얻게 됐니? 라고 물어보니까 17에서 8을 빼는데 8에서 7을 빼고요. 그 하나 남은 것을 10에서 빼니까 9가 되었어요. 네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 학부모님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밑에서 왜 그걸 빼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쵸, 맞아요. 야, 이렇게 17 쓰고 7에서 8을 못 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빌려와야 돼. 빌려와야 돼.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 나름대로 그 방법을 자기가 만들어서 한 거거든요. 그걸 네네. 배운 게 아니고. 그쵸. 그런데 이 아이가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바둑돌이 10개 한 줄이 있고요. 그다음 낱개로 7개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8개를 제하는, 빼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낱개로 뺄 수 있는 게 우선 몇 개지? 7개잖아요. 네네. 그 7개를 빼고 하나 남은 것을 10개 묶으면서 뺐다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교과서가 또 그렇게 지도가 되어 교과서는 지금 뭐 아까 학부모님들이 일반적으로 배웠던 방법도 있고요. 네. 요즘에는 교과서들이 다양한 아이들의 생각을 존중을 해서요. 다양한 방법을 해보도록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권장을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댁에서도 수학일기를 보면서 학부모님들이 질문만 하시면 됩니다. 지도를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재밌는 시간이 그렇죠. 될 것 같은데요. 너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말 잘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격려하고 칭찬을 하면 네네. 아이가 자기 나름대로 얘기를 할 겁니다. 물론 이유가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질문을 하면 그 아이가 그 과정을 설명하는 스스로 과정에서 좀 터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깨달으면서 새롭게 알아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수학적 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수학적 사고력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수학적 사고력의 실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 글자 그대로 수학적인 생각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논리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논리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2 더하기 3이 얼마냐 했을 때 초등학교 1학년에는 2에다 3을 더하면 5가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그 논리를 배우는 게 수학이거든요. 네. 그게 학년이 올라가면서 고등학생이 되면은 복잡한 이제 미적분 문제를 주고 네.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게 그 과정이 논리적으로 가야만 답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논리적인 사고를 연습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 저는 의사가 될 것도 아니고 수학자가 될 것도 아닌데 수학을 왜 배워야 되나요? 이 골치 아픈 수학을.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실용성 측면에서만 보는 건데요. 지금 말씀드린 논리성을 기르는 측면을 본다면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 간에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논리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그 밑바닥에 논리성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누구든 수학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100분 토론 같은 데 나와서 이렇게 자기 주장을 펴는 분들 가운데 앞에와 뒤에 말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맞아요. 네. 아마 그런 분들은 수학을 잘 못하시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같이 수학이라고 하는 이 논리성은 앞에 있는 조건을 주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 과정, 가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교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논리적인 사고가 길러지면 앞으로 아마 미래 사회에는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많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판단하면서 가짜 정보에 속지 않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수학적 사고력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도 조금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들어서 새롭게 떠오르는 수학 역량, 학습 역량 중에 수해력이라는 표현이 좀 낯설지만 등장하고 있어요. 특히 EBS에서 EBS 수해력 해가지고 많이들 이제 노출을 시키고 있는데 제가 찾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교재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분 같은데 수해력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수혜력을 키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마 문해력이라고 하는 말은 좀 들어보셨을 그럼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문해력은 쉽게 얘기해서 문장을 읽고 그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네. 한다면 수혜력은 물론 간단한 수로 된 것을 연산해내는 능력도 포함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그런 많은 상황들 안에서 그걸 수학적인 눈으로 보고 수학적으로 해석해서 조작을 한 다음에 원래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수학적 사고, 생각을 이용해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수혜력은 아주 낮은 수준에서부터 고차원적인 수준까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밀착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최근에 인문학하고도 관련돼서 수학을 생각해보는 거에 관심이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서 분수를 배울 때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잖아요. 네네. 그 크기가 상대적으로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에 분자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것들 그 분모가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 크기가 행복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얼마나 행복하느냐. 네, 그렇죠? 네. 내가 원하는 것 중에 얼마를 갖고 있으면 행복도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아무리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모인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나 더 커지면 불행할 수밖에 없죠. 만족도는 떨어지거든요. 그럼요.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분모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그런 거를 배우기는 하는데 이거를 인문학적으로 연결해서 우리 삶 속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그런 생각을 갖는 것도 우리 삶을 행복하게 사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과 연계할 수 있다면 좀 더 넓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평소에 수학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야 수혜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긴 하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 수학적인 생각을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네. 연습 이런 게 당연히 필요하죠. 네. 그리고 교수님 전에 집필하신 책 중 저희 집 책장에도 이렇게 꽂혀있는 책 중에 하나가 엄마 수학의 생각을 더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아이들 수학적 놀이와 교구에 대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쓰신 책인데 약간 저는 논문 같다는 생각도 하면서 그 책을 봤거든요. 사실 저학년 아이들한테 수학 놀이와 교구에 대해서 강조를 좀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러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교구가 실제로 수학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지 학년이나 아니면 수준이나 이런 거와 관련돼서 좀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구라고 하면은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 어떤 구체적인 조작물을 통틀어서 교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을 배울 때는 수학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것도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냥 순수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구체적인 조작물이 있어야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학적인 생각을 이 교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조작하면서 이해할 때 그 이해도가 증진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수준에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중학년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에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물론 구체적 조작물보다는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알지오메스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조작해보고 이런 것들을 네네.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교구들을 활용하면 그냥 종이에다가 연필로만 공부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역동적인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고요. 또 수학을 배우는데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교구들도 종류가 굉장히 많을 거고요. 우리 학부모님들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해서 또 다 사실 수도 없을 거라서 사실 좋은 교구를 선택하는 기준이라는 게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거 정도는 사두면 초등학교 내내 조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교수님이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교구는 워낙 다양해서요. 만드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재질 자체가 단가도 굉장히 다양한데 만져보면 원목으로 만들어졌는 것도 네네네. 있고 그 재질은 아실 거지만 그 기능은 상당히 다양한데요.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연산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그렇죠. 때문에 연산을 배울 때 원리적으로 쓰도록 하는 게 십진 모형이라고 낱개, 10개, 100개, 1000개짜리 이렇게 있는 그런 교구가 있습니다. 네네. 또 십진 블록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베이스 10 블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싸게 우리가 구입해서 쓸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도 많이 씁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1위 자리에서 더했을 때 10보다 더 크면 받아 올림을 하고
하나가 올라간다는 게 이제 막대 하나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놔가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의 묶음에 10개가 되면 올라가는 거구나. 거꾸로 이제 뺄 때는 그 하나를 분리해가지고 이 낱개에다가 이제 갖다 주는 그런 원리들을 이용하면서 아이들이 이해하다 보니까 그 개념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십진 모형은 가장 많이 쓰는 교구 중에 하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쌓기나무 같은 걸 여러 모양을 쌓고 여러 방향에서 보고 몇 개인지 이렇게 공간 감각을 기르는 것도 이제 초등학교에서 배우게 되는데 네. 굉장히 재미있게 쌓으면서 볼 수 있는 교구들도 지금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재미있겠구나. 또 아이들 반응을 보시고요. 이렇게 선정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좀 수학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좀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이분들께 교수님이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마 많은 학부모님들이 수학에 대해서는 이제 애증의 어떤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실 맞아요. 겁니다. 수포자였다 내가. 예. 그래서 자기 자녀분들은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가지고 태어나는 능력이 다 다르긴 하지만 학부모님들이 이 나이에부터 어떻게 정성을 들이고 아이를 돕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고 또 진보가 될 겁니다. 근데 수학을 배우는 거는 마치 자전거를 타는 거나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전거 탈 수 있으세요? 네, 탈 수 있습니다. 예. 한 번도 안 넘어지고 타셨나요? 그건 아니죠. 네, 수없이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나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다 보면 이제 균형 감각이 생겨서 잘 타게 되거든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계속 실수도 하고 잘못 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비난하기보다는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다시 풀어서 정확한 답을 내는 또 끈기 있게 연습하는 그걸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제 서울교대에서 영재원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얘네들 수학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굉장히 수학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대부분은. 다만 그렇다면 수학도 많이 연습하고 시간을 들여야 잘할 수 있는 거는 틀림이 없는데 그 연습하는 동안 어떻게 그런 것들을 지겨워하지 않고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수학일기 이런 걸 통해서 쓰게 해보고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겨운 계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많이 같이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느낌도 가지면서 또 아이들이 너무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를 풀어가면서 성취감, 네. 또 성공 경험을 자꾸 갖도록 하면 자신감도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이제 주변에 옆에를 보면서 누구는 이렇게 빨리 속진해 가는데 걱정이다 이런 생각은 조금 놓으시고요. 이 단계 밟아가면서 차분하게 공부를 해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어머님들은 우리 애는 수학머리가 없나 봐 이러면서 일찍부터 포기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교수님 생각하실 때 초중고 과정을 충실하게 잘 밟아가면 어떤 아이라도 다 잘할 수 있겠죠? 올림피아드 나가서 금메달을 딴다든가 그건 쉽지 안 되죠. 않겠지만 그쵸. 수능에서 뭐 수학에 아주 높은 점수를 받는 것까지는 누구나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초등학교 1학년 때 자녀분들이 나 수학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왜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고학년 자꾸 올라가면서 수학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이렇게 생기는 거는 어느 한 부분에서 이제 결손이 생기게 되고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걸 극복하지 못해서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제 끊임없이 자녀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 관심 가져주시고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 지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부분이 어려워? 라고 물으면 아이가 또 얘기하면서 또 얘기하는 과정 중에 자기가 이런 부분이 내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있구나 스스로 깨닫게 되니까요. 관심과 지속적으로 격려하는 또 칭찬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듣고 많은 생각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수학 교육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